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호 교수입니다.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소화 흡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비타민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용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만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강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바로 그것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용성 비타민 첫 번째 강의인 비타민 A, 레티놀이라고 하죠. 이것과 함께 비타민 D, 우리가 골다공증, 햇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비타민의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7강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배웠던 1강, 2강, 3강, 4강, 5강의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은요,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거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미량을 필요로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필요량만큼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사를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화학 구조와 생리 기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비타민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물과 친화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종류로는요, 우리가 9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비타민 B1이라고 불리우는 티아민, 부족한 질환으로서는 각기병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리보플라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2인데요. 부각염과 피부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니아신은요, 다른 말로는 니코틴산이라고 불리우고요. 치매와 4D, 다시 얘기하면 펠라그라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4D는 피부염이나 설사, 치매, 죽음의 약자이지요.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판토텐산인데요. 이것은 피로와 두통, 수면 장애와 관련된 비타민입니다. 모두 아시겠죠? 다섯 번째로는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할 때는요, 탈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황을 함유한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B6인데요. 우리는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잉되었을 때는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비타민으로는요, 엽산인데요. 엽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폴라신이라고 하죠.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단백질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B12인데요. 다른 말로는 코발아민이라고 합니다. 코발아민은 우리가 바질락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했고, 결핍증으로는 악성 빈혈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비타민으로는요, 비타민 C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는 아스코르부산이라고도 하며 항궤혈성 인자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타민 C는요, 권장 섭취량이 우리가 100mg이지만 논란이 많이 있어서 상한 섭취량은 2000이지만 저 또한 4000mg를 먹고 있다고 밝혀드렸습니다. 항궤혈성 인자인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잇몸 출혈이라든지 우울증, 괴혈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배웠습니다. 비타민 C의 생리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고, 두 번째는 콜라겐을 합성하며, 세 번째는 철, 칼슘의 흡수를 돕고, 네 번째 수송 화합물인 카르니틴 생합성에 관여되며, 마지막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주제로는요, 비타민의 유사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콜린이나 이노시톨, 카르니틴, 타우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사과나 살구, 블루베리,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짚고 넘어갔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8장 지용성 비타민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지용성 비타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 그 다음에 토코페롤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E와 비타민 K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1강 지용성 비타민을 배우기 전에 나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마음 푹 놓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채소가 냉동 채소보다 더 많은 비타민을 함유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신선한 채소가 냉동 채소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정답을 노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맹증은 비타민 D 결핍으로 발생한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문제에 함정이 있었는데요.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A죠. 비타민 A의 결핍이 야맹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된다? 정답은 맞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체내에 저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타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과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처럼 물에 녹는, 다시 얘기하면 물과 친화적인 비타민을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거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4개인데요. 비타민 A, D, E, K인데 지용성 비타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식품의 지방이나 기름 부위에서 발견되며 물에 녹지 않으므로 소화를 위해서 담즙이 필요하고 흡수와 운반을 위해서 지단백질인 카일로마이크론을 필요로 하는 등 지방의 이동 경로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으므로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면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므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독성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4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다시 얘기하면 레티놀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A에 대한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야맹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바랍니다. 비타민 A는 소간과 노른자,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A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근원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인산의 레티노이드와 비타민 A 활성을 지닌 식물성 근원인 카로티노이드를 모두 일컫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돕고 자외선의 유해 작용을 막는 일종의 식물 색소를 말합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식품 중에서 레티놀, 다시 얘기하면 비타민 A의 지방산이 결합된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노란색에서 주홍색에 이르는 색소를 제공하는 무려 600여 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요. 이 중 몇 개만이 체내에서 레티놀로 전환될 수 있으며 레티놀로 전환되어야만 비타민 A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카로티노이드를 비타민 A의 전구체 혹은 프로비타민 A라고 합니다. 이 중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은 식물 및 과일에 풍부한 적황색 유기색소를 말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생리 활성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의 구조식을 이제 보실 텐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A 전구체는 열이나 산, 알칼리에 안정되나 산소와 자외선에는 불안정하여 쉽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A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머리 아픕니다. 올 트랜스 레티놀과 레티날, 레티노인산, 레티닐 팔미트산, 베타카로틴 등을 비타민 A라고 하는데요. 구조식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수소 3개와 탄소 등 원소기호 3-4개만 알면 비타민 A의 구조식이 다름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의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에 비타민 A는 주로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식품 중에 비타민 A는 소장에서 담즙과 췌장 효소에 의해 레티놀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됩니다. 유리된 레티놀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요. 지질의 소화, 흡수 과정과 동일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담즙이 부족하거나 지방 흡수계의 기능이 떨어지면 레티놀의 흡수도 방해됩니다. 유리레티놀은 소장 점막 내에서 지방산과 다시 결합하고 카일로미크론에 함유되어 림프계를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카일로미크론은요, 소장에서 생성되는 지방 단백질로 중성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리된 베타카로틴은 소장 점막 내에서 레티놀로 전환되고 전환되지 못한 베타카로틴은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되어 간으로 운반됩니다. 간에서 레티놀은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 저장되고 일부는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여 눈이나 다른 체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에서 미처 전달되지 못한 베타카로틴은
간에서 레티놀과 전환되고 레티놀과 결합하여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정도로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생리적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회로이고요. 눈과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 분화와 상피 조직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돼 있고요.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생리적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회로입니다. 시각 회로는 암 적응과 관여하는 노톱신 회로에 필요합니다. 노톱신은요, 사람의 안구 망막에서 시각에 관여하고 있는 색소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눈의 망막에는 시각세포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명암과 형태를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간상세포는 방금 말씀드린 노톱신 색소를 색상을 감지하고 밝은 빛에 민감한 원추세포로는 요톱신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로톱신은 설명드렸고요. 이 요톱신은요, 척추동물의 망막에서 발견되는 색소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레티놀은 레티날로 전환되고 옵신 단백질과 결합하여 로톱신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로톱신은 빛에 의해서 옵신과 레티날로 분리되는데 이때 신경 자극이 발생돼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신경 자극이라는 신호로 전환되고 시각 에너지를 뇌로 전달하여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레티날은 재이용되지 않고 체외로 배설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과정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로톱신이 재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통해 비타민 A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비타민 A 저장량이 부족해서 로톱신 생성이 방해되거나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야맹증이 나타납니다. 이 야맹증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 야맹증은 비타민 A 결핍의 초기 증세로 레티놀이나 식물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를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될 수 있고 또한 방지될 수 있습니다. 40, 50대 이후에 밤에 야맹증의 증상이 많이 오는데요. 이것이 모두 비타민 A의 부족 현상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포 분화와 상피 조직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상피 조직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액을 합성하고 분비되는 세포의 분화를 증진시키므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 분비가 저하되어 각막의 상피 세포나 피부, 장점막 세포의 각질화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뻑뻑해지거나 안액을 넣어야지만 눈을 뜰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의 각질화와 건조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치아와 골격의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주로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고 골격 이상이나 성장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생리적 기능으로는요, 항암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처럼 프로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다량의 카로티노이드 섭취는 폐암에 걸릴 위험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죠. 마지막 5번째 생리적 기능으로는요, 면역 기능인데요. 비타민 A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질병의 감염을 막아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은 시각 회로와 세포 분화, 상피 조직의 유지,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렉티놀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의 결핍증은 초기 증상으로 식욕 감퇴나 성장 정지, 그리고 모든 조직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의 감소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비타민 A가 약간 부족할 때에는 야맹증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A의 결핍이 장기간 지속되면 점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망막의 각질화가 진행되어 안질이 발생하기도 하고 뻑뻑해짐이 만들어집니다. 이 안질은 피토반점과 함께 안구 건조증, 각막 연화증으로 진행되며 심하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도 건조해지고 거칠게 되어서 목의 안이라든지 팔다리, 바깥 부분 등의 닭살과 같은 모낭 각화증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뼈와 치아 발달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A의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인 이 비타민 A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독성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동물성 식품이나 보충제의 형태로 권장량의 10배에서 15배 이상 농축된 레티놀을 섭취할 경우에는 독성이 나타납니다.
이 독성의 증세로는 식욕이 상실된다든지 건조한 피부, 탈모, 뼈의 통증, 간과 비장의 비대, 월경이 중지된다든지 메스꺼움, 비정상적인 피부 착색, 두통, 신경과민, 임신 시 태아의 기형 형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로티노이드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므로 과잉 섭취하면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두툼한 피하 조직인 손바닥, 발바닥, 코 주변 등에 침착되어 피부가 노랗게 됩니다. 이를 고카로틴증 혹은 베타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함유 식품의 섭취를 멈추면 2 내지 3개월 후에 피부가 원래의 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A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A의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간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비타민 A의 1일 평균 필요량은 남자의 경우 19세에서 29세 570 마이크로 RNA, 이 RNA는 레티놀의 단위입니다. 국제 단위로서 다른 말로 레티놀 활성 당량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없고요. 30에서 49세는 560 마이크로 RAE이며 여자의 경우는 19세에서 29세 460 마이크로 RAE, 39세에서 49세는 450 마이크로 RAE, 50에서 64세는 430 마이크로그램 RAE입니다. 비타민 A의 저장 효율 40%를 고려한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자 19세에서 49세까지 800 마이크로그램 RAE, 56에서 64세에는 750 마이크로그램 RAE이며 성인 여자는 19세에서 49세까지 650 마이크로그램 RAE, 56에서 64세까지는 600 마이크로그램 RAE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그램은 기억하시겠지만 1g에 100만 분의 1을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소량이 되겠죠. 이처럼 비타민 A는 과량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내므로 1일 상한 섭취량이 3000 마이크로그램 RAE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중에 베타카로틴은 독성이 거의 없으나 보충제에 첨가된 베타카로틴은 흡연이나 성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베타카로틴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A의 단위는 레티놀 활성 당량으로 표시되고 1RAE는 기름 형태로 정제된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A 활성을 레티놀의 2분의 1, 식이 중에 베타카로틴은 정제된 베타카로틴이 가진 비타민 A 활성의 6분의 1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식품 중에 베타카로틴의 활성은 비타민 A 활성의 12분의 1, 베타카로틴 이외의 카로티노이드의 알파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의 활성은 24분의 1의 레티놀 활성 당량에 해당됩니다. 비타민 A는 동물성 구본으로 식품 중에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타민의 풍부한 구본으로는 간이나 육류, 생선, 우유, 버터, 달걀 등이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자주 드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지 않지만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진 식물성 식품으로는 적색, 황색, 색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 등으로 시금치나 당근, 들깻잎, 고추잎, 무청, 감, 복숭아, 살구, 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1일 비타민 A의 섭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평균 필요량은 570, 권장 섭취량은 800, 상한 섭취량은 3000입니다. 여자는 약간 다른데요. 양이 약간 적은 평균 필요량이 460, 권장 섭취량이 650, 마찬가지로 상한 섭취량은 3000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렇지만 임신부나 수유부는 플러스 70에서 490까지 더 섭취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의 주요 급원식품을 보겠습니다. 먼저 100g당 함량을 보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소부산물입니다. 특히 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돼지 부산물이라든지 닭 부산물, 시리얼, 짱어, 김, 들깻잎, 시금치, 당근, 상추, 과일음료, 무청, 달걀, 우유 등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의 주요 급원식품 1회 분량당 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간에 엄청나게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45g, 달걀 하나가 60g으로 봤을 때 달걀 하나보다 적은 45g이 무려 424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권장 섭취량이 800이니까 오히려 오버돼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부산물, 닭 부산물, 그 다음에 짱어나 시리얼, 들깻잎, 시금치, 당근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비타민 A의 급원식품과 함량을 보도록 할게요. 급원식품으로 봤을 때 당근이나 고추, 김, 조선김, 마른 무청, 채소 음료, 김치,
깻잎, 우유, 시금치, 달걀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 정도로 비타민 A에 관련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비타민 D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느냐면요, 비타민 D는 햇빛과 관련돼 있다. 골격의 형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려 계신 분들은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 햇빛을 받는 이유가 비타민 D와 관련돼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요, 생선과 달걀 등에 있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등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비타민 D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며 비타민 D2와 D3로 나눠집니다. 비타민 D1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D2는 식물성 근원으로부터 버섯과 효모에 들어있는 에스고르테롤로부터 햇빛 중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며, 비타민 D3는 동물성 근원으로 동물성 피부에 들어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햇빛 또는 자외선에 노출될 때 형성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스고르테롤은요, 효모, 곰팡이 등 진균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스테롤로서 세포막의 유연성에 작용됩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비타민 D2와 D3 모두 유효하며 이들은 간과 신장에서 활성화됩니다. 비타민 D는 무색의 결정체로 색깔이 없다라는 얘기죠. 열이나 빛, 산소에 매우 안정되지만 알카리에는 불안정하여 쉽게 분해되고 산성에는 서서히 분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타민 D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는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과 콜레칼시페롤, 에스고칼시페롤을 우리가 비타민 D라고 하는데요.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에 강하다는 것을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빛에 의해서 변형되는 모습을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타민 D의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비타민 D의 소화와 흡수는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지질의 소화 흡수 과정과 동일하여 담즙이 부족하거나 지질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비타민 D는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돼서 림프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이동하는데요. 카일로마이크론은 혈장 리포 단백질의 입자를 말합니다. 비타민 D는 간에 주로 저장되고 피부나 뇌, 비장 등 뼈에도 소량 저장됩니다. 이처럼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간과 신장에서 하이드록실화 반응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하이드록실화 반응은 화학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간에서 비타민 D3는 하이드록실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것은 신장에서 또 다른 하이드록실화 반응에 의해서 활성형인 비타민 D3로 전환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비타민 D의 합성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피부는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전구체가 들어오면 식품을 통해서 들어온 비타민 D의 비활성형에 활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수산화 기능을 통해서 비타민 D3로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을 알아볼게요.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골격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혈중 칼슘의 향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인 골격 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3의 형태로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신장에서의 칼슘과 인의 재흡수율을 높여서 체내 칼슘과 인을 공격으로 이동시켜 골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비타민 D는 인체의 골격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혈중 칼슘의 항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의 또 다른 중요한 생리 기능은 사람을 포함한 척추 동물에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감소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와 비타민 D3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생성된 비타민 D3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며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분해시켜 혈액으로 이동하게 하여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칼슘 농도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되어 초과량을 다시 뼈로 이동시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혈액 내 칼슘은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에 의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타민 D의 기능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비타민 D가 섭취하게 되면 칼슘의 재흡수와 칼슘과 인의 흡수, 칼슘과 인의 용해되는 작용을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리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결핍증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첫 번째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요약은요. 지용성 비타민 4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타민을 공부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비타민 A는요. 레티놀이라고 불리우고 야맹증과 관련돼 있습니다. 눈의 보호를 위해서는 레티놀을 충분히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간이라든지 노른자,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D인데요. 골격의 형성에 관여하므로 햇빛을 많이 씌움으로써 비타민 D의 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달걀, 햇빛 등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비타민 D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못한 결핍증이라든지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타민 A, D, E, K 중에서 A하고 D를 하던 중에 중단이 됐던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용성 비타민 8강 제 두 번째 시간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식품의 지방이나 기름 부위에서 발견되며 물에 녹지 않으므로 소화를 위해서 담즙이 필요하고 흡수와 운반을 위해서 지단백질인 카일로마이크론을 필요로 하는 등 지방의 이동 경로와 함께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으며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서 장기간 계속될 시에는 독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요, 비타민 A, D, E, K 4종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타민 A는 동물성 근원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인산, 레티노이드와 비타민 A 활성을 지닌 식물성 근원인 카로티노이드를 모두 일컫는데요.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기도 하며 야맹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은 근원 식품으로는요. 소간이나 노른자,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5가지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회로나 세포 분화, 상피 조직의 유지, 치아와 골격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 항산화 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A의 결핍증으로는요, 식욕감퇴나 성장 정지, 그리고 야맹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잉증으로는 독성이 나타나는데요. 식욕 상실이나 건조한 피부, 탈모, 뼈, 통증, 간과 비장의 비대, 월경중지, 매스컴, 비정상적인 피부 착색, 두통이나 신경과민, 임신 시 태아의 기형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비타민 D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비타민 D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하게 되면 햇빛과 관련돼 있고 골격 형성에 관련이 되어 있으며 생선과 달걀에 많이 들어있다. 부족할 때에는 무릎병이 생긴다라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골격 형성이고 두 번째는 혈중 칼슘의 항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결핍증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도 간단한 퀴즈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OX 문제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요.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보다 일반적으로 조리 시 쉽게 손실된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쉽게 녹지 않으므로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정도의 비타민 손실이 없습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정도의 비타민 손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노입니다. 다음 퀴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엽색 채소는 비타민 K의 풍부한 근원이다. 정답은 예스이죠. 중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녹엽 채소는 비타민 K의 풍부한 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D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성장기 아동의 경우 골격 형성에 이상이 생기거나 형태가 변형되어서 머리나 흉곽, 관절이 커지고 다리가 굽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추병이라고 부르는 구루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햇빛에 노출이 적은 경우 지질 흡수에 문제가 있는 질환을 가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성인 구루병이라고 불리우는 골연화증이 발생하는데 비타민 D 섭취가 부적절한 여성이 계속적인 출산과 수유를 할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하면 뼈의 밀도가 감소되어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골다공증이 초래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 결핍의 증세로는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근육경련이 있는데요. 이는 칼슘이 특정 부위의 근육과 신경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일반적으로 곱추에 걸린 학생이나 어른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곱추병이라고 불리우는 구리병 환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성인 구리병이라 불리우는 골연화증은 비타민 D 섭취가 부적절한 여성이 계속적인 출산과 수유를 할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하면 뼈의 밀도가 감소되어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골다공증을 초래하는데요. 골연화증과 골다공증의 차이점은 골연화증은 성인 중 다산 여성에게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은 중년기 이후 폐경의 여성에게 자주 발생됩니다. 골연화증은 비타민 D와 칼슘 결핍이 원인이지만 골다공증은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됨으로써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골연화증은 뼈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도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고 골다공증은 뼈의 크기도 감소하고 가늘고 약해짐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곱추병이라고 불리우는 구리병 환자의 어린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비타민 D의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으로 너무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할 경우 과잉증이 나타나는데 모든 비타민 중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비타민 D 권장량의 5배 이상을 장기 섭취하면 탈모나 체중 감소, 설사, 메스꺼움, 식욕 부진, 과다한 소변, 혈중 요소의 증가, 성장 지연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비타민 D의 과량 섭취로 인해서 혈액 내에 비타민 D가 증가되면 혈액 내 칼슘량이 증가되는 고칼슘 혈증이 나타나고 이는 연조직의 석회화를 초래하여 여분의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어 혈관 강화를 일으켜서 신장에서 신장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은 비타민 D의 과잉증보다도 부족증의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수준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인의 실외 활동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자외선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성인의 일일 비타민 D 충분 섭취량은 10마이크로그램이며 65세 이후에는 외부 활동량이 거의 없는 경우로 보고 남녀 모두 15마이크로그램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타민 D의 과잉 섭취는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상한 섭취량을 1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식품 중에 거의 들어있지 않지만 어류의 간류나 난황, 연어, 고등어,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 오징어, 조기, 비타민 D 강화 우유, 치즈, 버섯 등이 비교적 좋은 급원입니다. 그러면 한국인 일일 비타민 D 섭취 기준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권장 섭취량과 평균 섭취량은 없고 충분 섭취량이 10마이크로그램이고 상한 섭취량을 여유있게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여성도 동일하면서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추가 섭취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챙겨 드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비타민 D의 주요 급원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원식품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요, 쥐치포로서 바다의 쥐를 햇볕에 말린 건데요, 멸치와 마찬가지로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의 함량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어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요. 달걀이나 어패류, 꽁치, 정갱이, 조기, 오징어, 미꾸라지, 넙치, 멸치, 시리얼, 맥추리알, 고등어, 두유, 돼지고기 등에도 소량의 비타민 D가 함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의 1회 분량당 함량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1회 분량당 함량을 놓고 보면은 연어에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요,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EPA, 토코페롤, 각종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연어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달걀 60g은 한 개고요. 꽁치, 어패류, 알젓, 조기, 쥐치포, 오징어, 미꾸라지, 두유, 고등어, 메추리알 순으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은 무엇보다도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고 비타민 D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하루 30분 정도의 직사광선인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비타민 D 성분이 햇빛을 통해서 받게 되면 비타민 D의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쬐일 때는 창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햇빛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타민 D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로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어원은 그리스어로 자선을 낳는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비타민 E의 활성을 가진 물질은 복합고리의 구조에 긴 포화 곁사슬로 이루어진 토코페롤 4종류와 긴 불포화 곁사슬로 이루어진 토코트리에놀 4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생리 활성이 다른데요. 천연 중에 가장 풍부하며 생물학적인 활성도가 가장 큰 것은 알파 토코페롤입니다. 한편 비타민 E는 연황색의 점성 있는 기름으로 지용성이며 열에 안정하지만 산화의 자외선에 의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있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설명 들었듯이 알파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감마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등이 있는데요. 비타민 E의 구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E의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사로 섭취한 비타민 E의 소화 흡수 과정은 다른 지방이나 지용성 물질들의 소화 흡수 과정과 동일합니다. 소장에서 담즙의 도움을 받아 유화되고 효소에 의해 소화된 후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림프관으로 흡수되어 일반 혈액순환계로 들어갑니다. 혈액 내에서 카일로마이크론 속에 비타민 E 혈액 내 LDE로 이동하여 필요한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비타민 E의 흡수율은 20에서 50% 정도이며 80%까지 흡수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흡수율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비타민 E 항안 섭취량이 많을수록 흡수율이 감소됩니다. 비타민 E는 주로 지방 조직이나 세포막에 저장되며 간이나 폐, 심장, 근육, 부신, 뇌 등에 소량 들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않거나 장세포로 떨어져 나온 비타민 E 그리고 담즙삼과 함께 장내로 분비된 비타민 E는 주로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뇨를 통한 배설은 정상적인 경우에 섭취된 양의 1%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비타민 E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타민 E의 생리적 기능은 항산화 기능인데요. 다음으로 노화 방지나 암 예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E의 가장 중요한 생리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항산화 기능입니다. 비타민 E는 자신이 먼저 산화됨으로써 다른 물질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를 제거하여 다른 물질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코페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타민 E와 함께 존재하는 비타민 A나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비타민 E에 의해 산화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식품에서 뿐만 아니라 세포막 인지질의 다중불포화 지방산 부분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체내 혹은 세포막 내에 유리 라디칼이 형성되면 유리 라디칼의 연쇄 반응으로 지질이 손상되는데 이때 비타민 E는 유리 라디칼의 생성 혹은 연쇄 반응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지방산의 과산화를 방지하며 노화를 막고 암 예방을 막아줍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토코페롤 즉 비타민 E의 생리적 기능은 노화를 막고 암 예방을 막아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E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타민과는 달리 비타민 E의 특이한 결핍 증상은 없습니다. 단지 미숙아에게 비타민 E 부족으로 용혈성 빈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적혈구 용혈은 적혈구가 파괴되어 그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증상으로 특히 미숙아에게 발견되는데 이는 비타민 E의 부족으로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세포막이 손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E의 부족으로 척추와 망막을 포함하는 신경, 근육계의 기능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근육의 회전과 반사 능력이 상실되고 시력과 언어 구사력이 손실되게 됩니다. 결핍증을 너무 무섭게 말씀드려서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비타민 D나 비타민 E는 결핍증보다도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E의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E는 과잉 섭취하게 되면 혈중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 심한 설사와 구토, 머리가 아픈 두통이라든지 피로감, 흐린 시력,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근육 약화나 발환과 맥박이 증가하며 지혈이 지연됩니다.
비타민 K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요. 비타민 E가 과잉됐을 때는 피가 멈추지 않는 지혈이 지연되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타민 E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의 섭취 단위는 토코페롤, 즉 등가로 표현되는데요. 알파 TE 등가로 표현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등가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토코페롤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1알파 등가는요 1mg 알파 토코페롤에 해당됩니다. 한국인 1일 섭취 남녀의 비타민 E 충분 섭취량은 남녀 12mg 등가이며 1일 섭취 남녀의 비타민 E 상한 섭취량은 충분하게 많은 540mg 등가입니다. 이처럼 결핍증이 두렵지 않고요. 노화를 막고 암 예방을 막아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 540mg 등가 이하를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마요네즈, 달걀, 새우, 광어, 견과류, 종실류, 진한 녹색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혀를 통해서 한국인의 1일 비타민 E 섭취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성인을 놓고 봤을 때 충분 섭취량이 12mg 등가이고요. 상한 섭취량은 540입니다. 여성분들도 동일합니다. 임신부는 추가 섭취하실 필요 없고요. 수유부는 약간의 추가 섭취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g당 비타민 E의 함량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E의 주요 급원 식품으로는 고춧가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춧가루를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 E의 좋은 급원 식품이 되고 있는데요. 고춧가루가 27.6mg 등가가 있고요. 유채씨 기름, 마요네즈, 콩기름, 아몬드, 시리얼, 참기름, 대두, 새우, 넙치, 시금치, 달걀, 배추김치, 현미, 두부, 복숭아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타민 E 주요 급원 식품으로 1회 분량당 함량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1회 분량당 함량을 놓고 봤을 때 새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리얼이라든지 고춧가루, 넙치, 시금치, 아몬드, 달걀, 현미, 두부, 대두, 마요네즈, 콩기름 순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비타민 E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 부르고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으며 항산화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노화를 막고 암 발생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 E 토코페롤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인 지용성 비타민 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 많이 들어보셨죠?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출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의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퀴논류에 속하는 화합물입니다. 가장 알려진 것에서는 비타민 K1과 K2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비타민 K1은 식물성 급원으로 목초 알팔파에서 발견되었고요. 반대로 비타민 K2는 동물성 급원으로 장내 세균에 의해 합성되는 미생물의 대사산물이며 비타민 K1의 75%가 활성을 나타냅니다. 비타민 K1은 식물성이고 비타민 K2는 동물성이고 비타민 K5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형태라고 하는데 비타민 K3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형태를 말합니다. 비타민 K는 황색의 결정체 화합물로서 열이나 공기, 습기에는 안정하지만 강한 산이나 알칼리, 빛에 의해 쉽게 파괴됩니다. 비타민 K의 구조는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비타민 K를 비타민 K1, K2, K3로 나누는데요. 다른 말로 필로퀴논, 메나퀴논, 메나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K의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물로 섭취한 비타민 K의 소화와 흡수 과정은 함께 섭취한 다른 지방이나 지용성 물질들의 흡수 과정과 같아서 담즙의 도움을 받아 유화되고 호수에 의해 소화된 후에 카일로마이크론에 포함되어 림프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비타민 K의 주된 저장소이지만 전환율이 빨라서 체내 뿔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간에서 비타민 K는 초저밀도 지단백질 VLD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포함되어 혈액을 통해 여러 조직으로 운반되며 부신이나 폐, 골수, 신장, 림프절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타민 K와 대산물은 주로 담즙으로 배설되지만 일부는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이 정도로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비타민 K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트롬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프로트롬빈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몇 개의 혈액 응고 인자들은 간에서 불활성형 단백질의 형태로 합성되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간에서 프롬트롬빈은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된 글루탐산 카르복실화 효소의 작용으로 합성되어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이 불활성형인 프롬트롬빈은 칼슘과 트롬보플라스틴에 의해
의해 트롬빈으로 활성화되면서 다음 혈액 응고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의 합성에 관여하는데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비타민제인데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항비타민제로는 항응고제이며 혈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와파린과 디크마롤이 있습니다. 와파롤과 디크마롤은 약 이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비타민 K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K의 결핍증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K의 결핍으로는 혈액 응고 시간이 지연되거나 용혈 등이 나타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한 성인은 장내 세균에 의해 합성되므로 결핍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담즙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사 등으로 지방 흡수가 손상되는 경우 또는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비타민 K의 합성과 작용에 교란이 생긴 경우, 신생아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장내 세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장에서의 비타민 K 합성이 부족해져서 신생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결핍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품 형태로 비타민 K의 섭취로는 과잉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합성된 메나디온의 과량 섭취로 적혈구의 용혈, 황달, 뇌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의 과잉증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K의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 K의 성인 1일 섭취량은 남자가 75 마이크로그램, 여성이 6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추김치, 시금치, 들깻잎, 무시래기, 상추, 고추잎 등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콩이나 김 등에도 있으며 곡류군이라든지 어육류군, 어류나 육류를 말하는 거죠. 과일군, 우유 및 유제품 등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녹색 잎이나 채소, 콩, 김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곡류군이라든지 어육류군,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등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모유에도 비타민 K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되어 대장에서 흡수되는 메나키노는 인체의 주요 비타민 K의 공급원으로 1일 요구량의 약 50%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K의 급원식품과 100g당 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차라고 불리우는 녹차 가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낫또 일본 된장이죠. 취나물이라든지 케일, 무청, 부추, 시금치, 냉이 등에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를 통해서 한번 비타민 K 섭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K의 충분 섭취량은 75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상한 섭취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성도 10 마이크로그램이 적은 65 마이크로그램인데 임신부와 투유부는 추가 섭취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g당 함량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부터 많이 먹어오던 고추잎에 비타민 K에 좋은 근원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듯이 들깻잎이라든지 김, 쑥, 무시래기, 아욱, 시금치, 열무, 두릅, 상추, 브로콜리, 취나물, 양상추, 콩나물, 부추, 배추김치 등의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1회 분량당 함량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 고추잎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깻잎, 쑥, 무시래기 1회 분량당 함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네 번째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은 목록표를 통해서 여지까지 배운 네 가지 지용성 비타민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용성 비타민의 요약표인데요. 수용성 비타민 때와 마찬가지로 생화학적 기능과 1일 식사 섭취 기준보다도 비타민 명과 결핍증, 과잉증,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과 생화학적 기능, 결핍증, 과잉증,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밑줄 친 거 위주로 중요하니까 밑줄을 쳤듯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티놀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A는 생화학적 기능이 시력과 관련되어 있고요. 결핍 시에는 야맹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과잉증으로는 골격 이상이 있습니다. 소간이나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녹황색 채소나 베타카로틴도 비타민 A, 레티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는요, 골격의 석회화라는 생화학적 기능이 있으며 결핍 시에는 어린이의 구루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은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이 옵니다.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했을 때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슘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장이 지연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햇볕에 의해 체내에 합성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30 이상
피부를 노출해서 햇볕을 쐬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선이나 간류, 달걀, 비타민 B의 강화 우유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토코페롤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E인데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적혈구 용혈이라든지 용혈성 빈혈, 신경 파괴라는 결핍증의 부작용이 있고요. 과잉증으로는 흔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섭취를 중단했을 때 두통이나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토코페롤은요, 식물성 기름이나 씨앗에 많이 들어있고요. 녹황색 채소나 마가린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타민 K는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고요. 장내 출혈 시 피가 멈추지 않는 결핍증이 있으며, 과잉증은 흔하지 않지만 빈혈이나 황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K의 풍부한 식품은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서 합성하며 녹황색 채소라든지 간이나 곡류, 과일 등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4가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강의 요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요, 식품의 지방이나 기름 부위에서 발견되며 물에 녹지 않으며 소화를 위해서 담즙이 필요하고, 흡수와 운반을 위해서 지단백질인 카일로마이크론을 필요로 하는 등 지방의 이동 경로와 함께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지용성 비타민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고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면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므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독성이 나타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4개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A는요, 레티놀이라고 불리우며 야맹증과 관련돼 있고, 비타민 A는 동물성 구번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인산 등의 활성을 지닌 식물성 구번 모두를 일컫습니다. 구번 식품으로는요, 소, 간, 야맹증,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과 관련돼 있고 골격 형성, 구루병과 관련된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선이나 달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배운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고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리적 기능이나 항산화 기능, 노화 방지,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요, 녹황색 채소로서 출혈과 관련돼 있고 고춧잎에 많이 들어있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지용성 비타민의 강의를 요약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